이번 시간 제15강 141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비슷한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141페이지 법 제31조 1항을 보면 개업공인회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시고요.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회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 다른 말로는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다. 즉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잔금, 중도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 파는 사람 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돈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우리 관행은 등기 서류와 돈을 지금 동시에 이행하고 있죠. 서류 받고 바로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 서류와 잔금을 지급하는 게 동시행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등기 서류하고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 아닙니다. 민법 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한다라고 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부터 먼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돈을 먼저 주니까 이 돈만 받고 만약에 가짜 등기 서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매도인한테 매매대금을 주지 않고 이 공신력 있는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여기에서 이제 확실하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을 경우에 예치기관에서 이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예치하는 기관, 예치기관이 3개가 있는데 암기해야 됩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세 번째 신탁업자, 이 3명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치했을 때 예치 명의자는 7명이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7명이 있는데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협회가 되겠죠. 협회. 공제사업은 협회에서 하니까 협회,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신탁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금 등의 예치 서류를 관리하는 회사, 이행보장제도 이런 에스크로 업자가 되겠죠. 에스크로 업자,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회사, 에스크로 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계약금 등을 관리하는 회사, 즉 에스크로 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명의로 가령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개업공개사가 이 10억을 찾아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개업공개사가 찾아가면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예치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는 경우는 따로 보증보험 등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개업공개사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때에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이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또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등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에 해당됩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는 받아갈 수 없는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단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예치기관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서울 보정보험회사의 이행 보정보험 정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예치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그 다음에 예치기관, 또 은행도 금융기관이라고 본다면 예치 명의자, 금융기관은 세 군데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입니다. 그런데 서울보정보험회사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이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 명의자에 해당됩니다. 서울보정보험회사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많죠. 굉장히 뭐 흥국생명, 삼성생명, 무슨 화재, 교보생명 이런 거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음 다이렉트 보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서울보정보험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 중도금도 포함된다. 왜?
이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서류 받고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 아니니까 가짜 서류를 주면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144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4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요. 예치명의자가 아닌 것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1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그 다음에 2번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즉 협회가 공제사업을 한다고 했죠. 3번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이라고 했는데요.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최신관서, 5번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그 다음에 거기 해설에 보면 맨 마지막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회사, 즉 회사라고 적어놨죠. 회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따라서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1명을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6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개보수는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 해서 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자, 그러면 147페이지 제1절 서설인데 그 중간에 판례를 보면 147페이지 개업공개사가 상호를 내걸고 중개업을 하면 상법상 상인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개업공개사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히 수수료 지불 약정이 없다 하여도 상법 제61조에 의하여 당연히 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아파트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중개업소에 가서 매물을 내놓으러 가면은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은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죠. 왜? 당연히 상법상 상인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미리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도 않죠. 당연히 상법상 상인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8페이지 중개보수의 성격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중개보수는 중개 완성에 따른 용역의 대가, 즉 보수를 의미하며 이의 완성으로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상무적 성격을 갖는다. 즉 계약 성립시켜야 중개보수 받아요. 집 10번 보유주로 데리고 가도 계약 성사시키지 못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변호사 수임료하고는 다르죠. 변호사들은 패소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미리 받아버려요. 수임료를 받고 오히려 성공보수를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개업공개사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계약 성사를 못 시키면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그게 좀 문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막 빨리 거래계약 성사시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 발생하지만 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는 정지조건부 성질을 갖는다. 그 다음에 3번 소개받은 거래 당사자끼리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는 중개 의뢰인의 신의적 위반으로 개업공개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다수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 의뢰된 경우 가장 먼저 계약 성사시킨 개업공개사만 중개보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4번 공동중개 시 원칙적으로 공동개업공개사 간에
균분하되 개업공개사 간의 약정에 의하면 있으면 약정에 따라 배분이 가능하다. 특별히 공동중개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의뢰인은 중개보수를 한 번밖에 안 내는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2명이 있다고 2명에게 각각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그 다음에 청구권 행사, 그 다음에 149페이지 소멸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첫 번째 발생, 두 번째 행사, 세 번째 소멸입니다. 실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은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합니다. 중개계약 시. 중개계약 시 발생은 하고요.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것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즉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졌다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받기가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너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계약 깰 거니까 계약금 돌려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매도인이.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제발 중개보수는 안 받을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전혀 없다는 걸 입증만 하면 계약이 깨져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비교하는 건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1번 우리 집 팔아주세요, 우리 집 사주세요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계약. 그래서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 성립을 조건으로 발생은 합니다. 그러나 행사는 실제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발생된 중개보수 청구권은 양도할 수도 있고요. 양도,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되고 압류의 대상도 됩니다. 그 말은 만약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한테 빚 갚을 돈이 있다면 빚쟁이가 개업공개사 못 받아가게 압류한 후 대신 받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48, 149페이지까지 149페이지 맨 밑에까지 했습니다. 중간에 대법원 판례는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지만 직접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 기책 사유 없이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아요. 중개보수 안 주려고 의뢰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서 계약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켰는데 그런 경우는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150페이지 중개보수의 범위입니다. 중개보수의 범위인데 첫 번째 중개보수 주택과 주택 외가 있는데 주택과 주택 외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보수의 기준과 한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보수는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은 매매인 경우에는 0.9%, 매매 교환인 경우, 임대차, 전세 등인 경우에는 0.8%입니다. 시도 국토교통부령에.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럼 시도 조례는 이 범위 내에서니까 요거보다 더 낮게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입니다. 주택 외. 주택 외의 경우에는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 외를 판단하는 게 공부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예, 실제 사용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입니다. 만약에 실제 사용 용도라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그냥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공부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 외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준하는 보수를 받도록 이렇게 0.5,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면 기타인데 기타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게 다 기타가 되겠는데요. 주택 외는 전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이고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도 0.9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우리 교재 150페이지 맨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죠. 일곱 번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이걸 모두 다 갖추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150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게시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등수보자 네 가지 사항을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요율표를 게시하는 데 가보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중개보수요율표 이렇게 돼 있고 1번 주택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 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요율표를 게시해 놓았고요. 주택 외의 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 개업공개사가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리 많이 적어도 0.9%까지만 적을 수 있는 거지 1.2% 이렇게 적을 수는 없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최대가 0.9%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의 경우에는 수임료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이렇게 최대 0.9%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다시 주택 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어 넣으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는 중개보수요율이 좀 낮게 돼 있는데 주택 외의 경우는 0.9 높으니까 서로 자율 경쟁을 해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만약에 0.8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는 0.7 또 0.6, 0.5 이런 식으로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중개보수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이렇게 주택 외의 경우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적어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현업에서 가보면 제가 중개업소를 다녀보니까 아예 이 가로 안에 비워놓은 데도 있고요. 아니면 0.9 적어놓지 0.7, 0.6, 0.5 이렇게 적어놓은 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법 의도와는 달리 지금은 사실 모두 0.9%로 적어놓거나 아예 비워놓은 경우도 많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15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사무소에 있는 천안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을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느냐 이 말입니다. 1번 주된 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조례, 2번 분사무소가 충청남도에 있으니까 충청남도 조례, 천안시에 있으니까 천안시 조례, 평택시에 있으니까 평택시 조례, 경기도 조례. 답이 뭡니까? 답은 중개행위 한 장소가 중요하다고요. 중개행위를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했으니까 이 분사무소 시도조례인데 시도조례이기 때문에 천안시 조례가 아니라 시도니까 도지사급이니까 충청남도 조례. 천안시는 도지사급이 아니잖아요. 시도라고 했을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아니고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관련되는 걸 모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운 것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을 텐데 같이 정리를 해두면 자꾸 나올 때마다 반복하다 보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비교되지 않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분사무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앞에서 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행정처분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지도감독,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중개보수, 자, 이 중에서 7번까지는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지금 아직 안 한 게 이게 업무정지, 과태료, 요건 안 했네, 아직.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등록을 하려면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등록관청이라고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 분사무소가 지사, 지정 개념이라고 했죠. 분사무소 관련되는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세 번 들어갑니다. 밑줄 치시고요. 동그라미 5번. 동일 당사자 밑줄 치시고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 밑줄 치시고요.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예, 동그라미 5번.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오직 매도인이 집 팔고 매수인에게 팔고 매매 계약을 하고 거기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기출문제 나온 걸 보면 갑이 매도인이고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자, 그런데 A 개업공개사가 이 두 사람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은 다시 자기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임차인이 병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이 두 사람의 임대차 관계도 중개했습니다. 그 문제, 기출문제를 보면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80만 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자, 이 경우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A에게 지급해야 될 것, 을이 A에게 지급해야 될 돈, 그 다음에 병이 A에게 지급해야 될 돈, 그 다음에 A의 총보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보수, 총이란 말 없어도 되겠죠? 총보수는 얼마인가? 자, 시험에는 을이
A에게 지급해야 되는 중개보수 얼마인가? 이게 답인데 얼마예요? 80만 원, 100만 원 중에서 답이 얼마인가요? 예, 답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만약에 동일한 거래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매에 대한 금액만 적용하니까 80만 원이 되겠죠? 동일 세 번, 동일한 중개사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가 달라졌어요. 갑이 아닌 병한테 세를 놓는 걸 중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2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매매에 대한 거 80만 원, 임대차에 대한 거 20만 원 합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갑한테 받는 거는 80만 원, 을한테 받는 거 20만 원, 총 보수는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 그래서 현업에서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장난을 치는 개업공개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팔고 세입자를 눌러 살려고 하니까 이건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계정이라고 하죠. 점유계정. 점유계정에 의해서 그냥 세입자로 그 자리에서 눌러 살려고 하는데 개업공개사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팔고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집을 부술 수도 있으니까 험하게 살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그 순수할 수도 있지만 중개보수를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갑한테 세를 놓으면 얼마밖에 못 받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80만 원밖에 못 받으면 양쪽 다 받으면 160만 원인데 병한테 임대차를 하게 되면 200만 원이 되잖아요. 4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중개보수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중개보수가 임대차는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 임대차가 매매의 약 80%니까 거의 매매 중개보수에 대한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면 매도인이 아닌.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는 것.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점유계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분의 1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예, 방 딸린 슈퍼마켓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 50제곱미터는 슈퍼마켓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이 상가보다는 훨씬 더 중개보수가 낮게 돼 있죠.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지금 151페이지 동그라미 6번까지 했습니다. 2분의 1이라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의 효과입니다. 만약에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1000만 원 모두 다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중개보수 약정만 무효인 거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았다면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일 뿐입니다. 중개보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초과 부분은 무효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거짓된 은행을 해도 금지행위를 해도 투기를 조장해도 다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단속 규정입니다. 근데 중개보수는 초과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 이런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과해서 받으면 단지 받기로 약속만 해가지고 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리고
현금을 받았다가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요.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물론 위반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만 초과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수가 아닌 분양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컨설팅하고 받는 수수료, 이삿짐센터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 관리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도 중개보수가 아니죠. 중개상물이 아닌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초과해서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중개보수 초과의 약정은 초과 부분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중개보수 부분이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이 한 문제 출제가 되니까 중요하고요. 현업에 가서도 중개보수는 알아야 되겠죠? 물론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계산은 됩니다만은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한 내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보장제도, 즉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에서 한 문제. 이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예치 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3명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